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학교 현장에서 했는데요.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어, 1강에 1교시와 2교시를 나누어서 소개를 둔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2강 1교시를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심리와 상담에 관한 과목인데요. 이게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도록 하고요. 보통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영상을 찍은데요. 보통 한 50분 정도 그렇게 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심리와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이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간의 행동과 관련한 거, 그리고 사회 환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따져보면 여러 시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여러분도 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 그 어떤 시기별로 꼭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또 그 과업이 있습니다.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제대로 성취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살펴본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은 좀 더 독특성을 가지고 청소년을 이해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상 이해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쓰시죠. 이해한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본질이 있냐, 본질이라는 건 고유한 성질이냐,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의미를, 어, 분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분별해 보는 것이죠. 그 분별이라는 것은 종류별로 나누어서 어떤 그 갈라본다, 대비해 본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해 보고 그러려면 또 해석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보기도 하고 해석도 해보는데 그게 이제 전부의 이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삶을 살죠.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한다 했을 때 청소년이라는 인간 한 독립된 개체를 인격을 가진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의미를 모든 것을 다 포착할 수 없다. 존재론적 삶을 사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를 온전히 통과해온 여러분들이 이야기 좋겠지만 어떤 그러한 경험 그 자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과학적으로 분석적이고 해석적으로 이해한 것 외에 어, 다른 또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하는 것 외에 또 그 자체를 경험해보고 또 느껴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할 때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통했던, 그러면서 통찰했던 부분도 같이 한번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목차, 차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첫째는 청소년의 개념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개념이라는 게 평밀의 개예요. 이 개라는 게 우리가 대나 말에 드러내는 그것을 평밀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뭔가를 포착하기 위한 우리의 이제 언어적인 그 관념을, 생각을 일종의 고정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적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역사적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도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전히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문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청소년 혼자만이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환경은 반드시 우리가 개인을 보고 있더라도 우리의 외부, 일종의 우리 외의 타자, 이게 사회 환경이죠. 사회 환경적 이해도 우리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되면서도 결정하는 존재이지만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환경적 이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의 개념적 이해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개념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개라는 게 생각념이고요. 뒤에는. 그리고 개라는 건 평밀의 개입니다. 이 평밀의 개라는 게 대나 말을, 쌀을 이렇게 부으면 거기서 이제 드러내는 그 막대기, 그게 이제 개입니다. 평밀의 개, 평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드러낸다는 것이죠. 드러내면 모든 것을 개념에 포섭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는 것을 가질 때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이 다 포섭하지 못 담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을 온전한 그 개념에 매이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개념을 접할 때, 뭔가를 들여다볼 때 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개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용어를 볼까요? 청소년이죠. 청년과 소년의 이제 서로 합성어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소년이라는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위치가 생애 주기별로 보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행사에서도 배웠었겠지만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리적이죠. 생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국어사전이나 찾아보세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와 사고를 가지고 사회와 문명을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보통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문명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문화와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외적 환경, 그게 문화와 사회적 특성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 중것들에 의해서 통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개념은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준것 그 개념들은 생물, 심리,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복잡하죠. 복합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단정해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뭉뚱그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로 단절해서 볼 수 없습니다.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용어에서도 나오지만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간이죠. 청소년도. 그래서 이 생물, 심리, 사회적 준것들에 의해서 그 특성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통합이었으니까 단순히 합이다 이게 아니라겠죠. 개념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 거고요. 청소년을 여러 가지 복합적 개념인데 청소년의 그 시기를 우리가 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이라는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때 청소년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봄으로써 청소년의 시기가 매번 다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다르고 또 법률이 갖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시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시기를 구분해 놓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요, 보통 12세, 13세부터 23세, 24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세까지도 연장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거고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청소년 초기,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을 청소년 중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학교 재학 기간과 군복무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징병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후기 여기까지 청소년 후기는 군복무 기간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국제협약이 있죠. 유엔은 국제기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세기의 초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국제연맹이 생겼죠. 그 뒤에 2차 또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인류는 인류에 대한 침탈 이 부분을 가지고 반성적 고려하에 국제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유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협약체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를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그러한 구분이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별로도 청소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에 법이 나오는데 보통 그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씩 찾아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이런 부분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24세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하, 이상, 미만
뭐 이런 부분들을 아시죠? 이하는 포함한 개념이고요. 가출 청소년 21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인력투자법에서 14세에서 21세 이하입니다. 영국은요, 아동 및 청소년법이 18세 미만입니다. 미만은 포함 안 되죠. 성범죄법은 아동은 13세 미만이고요. 청소년은 18세 미만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죠. 독일을 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이 14세에서 1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소년법이 20세 미만이죠. 미만이고요. 민법은 2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입니다. 여기는 또 청년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육성 지원 추진법의 30세 미만입니다. 여러분 용어와 관련해서 많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법률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육성이라는 표현은 잘 요즘에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육성 이런 개념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입법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입법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건 개인차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통일성을 위해서 어떤 법률이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미만 이하죠. 이하 포함됩니다. 24세까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담배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이런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미만은 19세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로 지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자다. 이때 이제 초등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죠.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법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19세부터 성년이 됩니다. 보통 대학교 1학년 는 성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전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만 20세였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는 성년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18세까지 미성년자겠죠. 민법에 의해서. 소년법은 19세 미만. 이게 19세 미만은 19세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우리가 보통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19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아동과 성인 사이다, 사이의 과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과도기라는 표현은 보통 다 과도기죠. 그런데 불구하고 청소년을 과도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성숙해가는 발달 과정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단지 성인과 같이 모든 가치관이 정립되지는 않고 혼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미성숙과 성숙의 성인보다 더 미성숙하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미숙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우리가 성인기와 청소년기를 나누면 가치관이 조금 약간 완전히 확고하게 자기 가치관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지 이게 이제 미성숙과 성숙을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자체로, 청소년기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 발달 과정에서 유아기도 있고, 뭐 태아기도 있죠. 그리고 유아기도 있고, 아동기도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과도기라는 게 약간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누구나 특성이 있어요. 유아기 특성, 그리고 과업, 아동기 특성, 과업, 성인기 특성, 과업, 노년기 특성, 과업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업이 성취했냐 못 성취했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청소년은 좀 더 독특하다 이런 의미고, 그러나 청소년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이 있지만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연령 기준은 12세, 보통 13세, 23세, 24세 여기까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다는 것도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청소년의 역사적 이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역사를 여러분들 좋아하신가요? 역사란 뭘까요?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를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미래는 조망해보는 거죠. 한번 미래를 상상해보고 상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사실을 일단 탐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모든 게 같은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수성,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역사를 여러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랑케, 랑케라는 사상가는, 역사가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중시했던 역사가입니다. 과거 그대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현재를 가지고, 소구표라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면 안 된다. 과거를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쉽게. 그리고 소구표 금지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카가 있습니다. 카. 역사학자 카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하죠. 현재에서 우리 역사가 하나 누군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현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과거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킬 수 없다.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의 유미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현재 과거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고 랑케같이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현재가 추출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맞춰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걸 추구표로 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실을 현재에 맞추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그걸 추구표 금지라고 합니다. 쉽게 추구표를 금지해야 되겠죠. 그걸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크로체 같은 역사가도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카와 같은 입장입니다. 현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들여다보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랬죠.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추구해서 뭐 오늘날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추구표 금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재의 것을 과거에 갖다가 쉽게 소급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또 현재에 와서 왜곡시키지 않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야 되죠.
역사를 연구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연구라는 건 깊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고 또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러한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구의 패턴, 단계를 만들기도 하고, 하죠. 단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편하기 위해서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바라보기도 하죠. 특히 서양사는 그렇게 많이 검토했죠. 마르크스도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신분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미래 공산 사회 이렇게 본인이 패턴을 가지고 나눴죠. 그러나 이런 패턴을 우리가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죠. 그러나 거기에 다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연성과 예외성이 항상 있죠. 특히 인간의 삶은 인간을 규정한 생물심리 사회적인 인간과 또 시간과 공간 이런 어떤 상황 그 나라의 어, 지형 특수성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도식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패턴과 단계에 의존하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의 연구에 태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동기, 뭐 이렇게 그 패턴을 나누어서 어떤 우리가 도식화한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의 어떤 그 위계, 어떤 발전 단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청소년 연구의 태동기다, 이러면 시작이다 그런 건데 기원전 400년 전이죠.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해서 플라톤의 저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이죠. 이분은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소피스트들이 상대적 모든 어떤 진리의 상대화를 얘기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리는 있는 거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는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로 이분은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삼파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대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철학자였어요. 그것을 제자인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렇게 대화편이라고 해서 쓴 게 이제 이 저서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삼파술을 펼쳤죠. 마치 이제 삼파가 예를 낳을 때 도와주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소크라테스의 말로만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받아 썼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또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법과 국가의 행동 통제에 관한 조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성의 통치라고 해서 철인왕, 철학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지성의 통치라고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철인왕이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좋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자 이렇게 좀 현실에 전향했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꿈꿨고 지성의 통치를 꿈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가 문제가 있다고 봤겠죠.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감정 조절이 미숙하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플라톤은. 당연히 이제 청소년들을 그렇게 어,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죠. 또 흥분하기 쉬운 시기니까 18세 이전까지는 금주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바라볼 때는 지성인으로서 미흡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저서에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청소년기는 격정적이고 성급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집단이다. 그래서 인내심,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시기다. 여전히 자기 스승인 플라톤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대 학자들은 청소년기를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통제가 필요한 부정적인 시기로 봤죠.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뭐 청소년기를 비하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죠. 청소년들의 특성을 나름대로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묘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 암흑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학의 암흑기, 종교의 밝음 시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중세입니다. 보통 철학의 입장에서 암흑기입니다. 청소년 연구에서도 암흑기다 이렇게 써놨죠. 중세 여러분 중세는 AD 400년부터 1400년까지인데 약 청년입니다. 청년의 시기죠.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중세 시대는 인간 발달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신중심을 했기 때문에 신중심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재밌죠. 축소된 성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성인과 뚜렷한 구분이 없죠. 그냥 축소된 성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학설로 보면 전성설 이렇게 해가지고 난자와 정자 내에 완전히 자란 성체가 축소된 형태로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려면 노동력도 청소년을 노동력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겠죠. 성인의 축소판이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시각에서 견숙공 그리고 하급 기술자 이런 부분으로 인식했죠. 청소년은 약간 그 성인인데 성인보다는 약간 어 그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견습공이나 하급 기술자 정도의 일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 중에 도제 제도인데 여러분 도제 제도는 보통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거의 월급도 없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스승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는 그런 걸 도제 제도라죠. 여러분 도자기 오늘날도 좀 남아 있는데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아주 어, 그 비법, 비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자기 수제자한테만 넘겨줍니다. 그런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도제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어요. 도제 제도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가족과 수동적으로 분리되고 일종의 정서적으로 유기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중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아까 같이 도자기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여자들은 거기 가서 약간 하녀와 같이 가사 일을 했어요. 보통 여자들은 같이 살면서 그쪽에서 도제 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신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어, 청소년들의 돌발적인 행동의 원인이 악령이 지배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또
아주 극심한 체벌, 혹독한 훈육,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가혹한 교육을 시켰던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관심기로 넘어오죠. 태동기, 그리고 암흑기, 관심기 이렇게 패턴을 나눠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근대에 로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상가가 있죠. 로코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을 백지 상태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보지 않고 백지 상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인과 청소년은 양적인 질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과 인간 본질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진리를 보였죠. 중세에 아까 봤던 전성설을 비판하면서 백지설, 일종의 태어날 때 빈 캠퍼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달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빈, 빈 캠퍼스라는 마음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발달할 수도 있고 좋은 걸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경험을 잘 쌓아나가면 마음이 아주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잘못 쌓아나가면 그것이 악하게도 될 수 있다. 이런 백지 상태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 본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뒤에 루소라는 분이 있는데 이 루소라는 사상가는 어, 여러분 루소의 에미를 아주 그 훌륭한 저서죠. 그래서 이 에밀에서 인간 본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감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에밀이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 품성 등 전인 교육을 중시해요. 여기서 누스가 벌써부터. 그래서 에밀이라는 고아를 내세워서 자연의 흐름에 따른 어린이의 권리를 강조하고 그래서 교육의 이상론이라고 볼 수 있죠. 전인 교육이. 요즘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관념론이죠. 논자죠. 칸트가 산책하기로 유명했어요. 칸트는 산책을 거의 아주 점심 먹고 나서 한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렇게 산책을 칸트가 했다고 그래요. 칸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심을 길게 먹었죠. 칸트는 자기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칸트가 태어난 곳이 해변 지역인데, 거기 뭐 하는 이제 그 여행객들이 오면 그걸 초대해서 본인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점심만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산책을 했다는 거죠. 칸트는 산책을 워낙 규칙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칸트의 산책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칸트가 그렇게 산책을 규칙적으로 했는데 그걸 방해한 게 두 번 방해가 됐는데 어겼는데 그때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늦었고요. 또 한 번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보도 기사를 읽다가 늦었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칸트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루소의 에밀이.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의 언어와 패션을 모방하는 축소된 성인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본 게 상당히 루소의 공헌이죠. 청소년기는
자신만의 가치와 장점을 정립해서 재탄생되고 제2의 탄생이 되는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라봐야 된다. 누스가 상당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이러한 입장을 내세웠던 거죠. 청소년 연구에 상당히 관심기에 역할을 했다. 전형적인 사회 현상으로 뭐 부르주아 가족과 학교가 생겨났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상인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도 부르주아라는 경우는 그때 당시 상인 계층들인데요. 그래서 그 여유가 좀 생기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이제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체계화를 했는데 가족 제도와 학교를 상당히 이제 좀 중시하면서 체계화를 했다는 거죠. 프랑스 역사학자 아리에스는 이제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청소년을 사회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학교에 묶어놓는 그런 것을 비판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18세기 유명한 그 산업혁명,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따라 나온 게 도시화됩니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가고 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의 어떤 그 주요 요지 그런 어떤 것이 도시가 되죠. 도시가 되면서 결국은 도시 집중이 나타나고 19세기 후반으로 되면 이제 교육이 중요해지니까 기간이 상당히 연장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렇게 되면 인구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여러분 익명성, 뭐 범죄 집중 이런 부분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빈곤의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가 18세기, 19세기 후반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청소년 문제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또 학문적으로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소년 연구의 학문적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접근을 먼저 한번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교육학자입니다. 스탠리 홀이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생물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 18, 19세기에 우리가 산업혁명, 과학적인 방법,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연구에 시도를 했죠. 그 청소년기라는 2권의 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홀이.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요. 이 두 가지 핵심이 반복 이론과 질풍 노도입니다. 그래서 홀은 다이너 진화론과 헤겔의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의 반복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계통 발생을 계속 반복해 온다. 이런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덤따서 심리학적 반복 이론을 이제 확장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시간을 통해 반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행동은 스스로에게 구조화되고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 이렇게 계통 발달이 쭉 유전돼서 온다는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일종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 발달을 5단계로 나눠서요. 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성인기 이렇게 이제 나눴다는 거죠. 청소년 전기를 8세에서 14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특성과 야만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청소년 전기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특성, 야만적인 특성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가 후기 14세에서 15세가 되면
야만적인 생활에서 문명시대로 접어드는 제2의 탄생기가 된다. 이건 누가 그랬다고요? 홀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야만인이 문명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질풍노도 현상을 표현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표하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됐죠. 오늘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러분 해소됐습니다. 질풍노도의 현상과 같은 게 있죠. 청소년은. 근데 그렇게 야만과 문명을 나눠서 야만이 문명으로 간다. 이런 분석은 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풍노도라는 것도 나쁘게 요즘에 질풍노도니까 이 사람들, 이 청소년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날 약간 극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다양한 청소년 연구를 활발해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홀이 중요한 거죠.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깊이 있는 책을 쓴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러나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반론을 제기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청소년 연구의 학문적 발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문화학적 접근도 있죠. 이게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쉽게 표현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라는 사람이 사모아, 뉴기니, 발리섬 등의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론에서도 여러분 공부할 텐데 참여 관찰법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참여해서 관찰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있고요. 관찰하는 게 있고 실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유심히 깊이 어떤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통찰하는 그래서 관찰이라 합니다. 이런 관찰은 생활을 해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해보면 청소년의 문제와 성행동에 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걸 가지고 이론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어디 가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안 통한 곳에서 같이 생활해 보면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죠. 미드는 미국 문화인류학의 심리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발전시켰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세계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이분이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구가 상당히 이제 참여 관찰 방식으로 했겠죠. 그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여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주장과 이론을 펼쳤다고 그래요, 미드가. 그리고 사모아의 청소년, 1928년에 지은 저서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개별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문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죠. 보통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참여 관찰을 해보니까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때 청소년의 개별적 차이는 우리가 말했던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 증거들에 의해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더 그런 현상이 더 독특하다는 거지 한 측면을 주장하면 다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잘 감각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문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청소년이 규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발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아주 정신분석적 접근을 하신 분이 계시죠.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분석하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개입되는 잠재적 심리학적 요인을 유아기적 행동 및 정서와 관련해서 보죠. 프로이트가 보통 이제 유아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3세에서 5세, 6세 전까지 보통 프로이트는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청소년의 발달도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유아기적 행동 및 정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청소년은 프로이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성적 정체성을 경고하는 시기인데 장시간 지속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애착을 되살려서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 좀 말이 어렵지만 원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강한 쪽 그것을 이제 다시 되살려서 다시 청소년기에 그것을 이제 다시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약간 이제 부모하고도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면서 약간 다른 차원의 좀 성적 정체성을 경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청소년기가 많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시기의 핵심을 본능적 충동, 원시적 충동으로 간주하였고 발생 반복설에 근거해서 초기 발달 심리학에 중요한 가설을 제공했다는 거죠. 발생 반복설은 아까 개체 발생에 이제 반복 발생한다. 개체 발생이 교통 발생으로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반대로 변형 발생도 한다. 사회 환경에 적응해서 변형 발생한다는 어떤 두 가지로 발생한다. 이런 설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생물학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반복 발생과 변형 발생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하면서 연령에 따라서 인간 발달을 나눴죠. 5단계를 나눴어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간 발달을. 프로이트는 그 이유는 나누지 않았어요.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프로이트는 어, 아주 어린 시기, 일종의 어린 시기에 보통 생식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는 청소년기까지만이 인간은 다 모든 게 규정되고 그 이유는 그대로 반영되면서 산다.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연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래서 구강기는 여러분도 여기 한번 봤기 때문에 태어나서 18개월까지, 학문기는 생후 18개월에서 3년까지, 그리고 남근기가 아까 얘기했던 3세에서 6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죠. 그래서 서로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각자 남아 여아가. 그리고 그것을 남근기라고 해서 이게 프로이트가 가장 중시했던 부분이죠.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 13세 정도, 생식기는 사춘기가 접어드는 13세 이후다. 이렇게 본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리고 리비도라고 해서 평생 동안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다른 신체 부위에 집중된다. 이게 성감대다. 이렇게 봤어요. 리비도를 강조했죠. 프로이트는 처음이자 끝까지 리비도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하고 이렇게 약간 갈라선 분이 융입니다. 융은 리비도만이 전부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갈라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용어로 쓰지 마라. 그래서 융은 분석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따로 씁니다.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어, 프로이트는 각 단계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봤고요. 유아가 그 단계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만족이나 쾌락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다음 발달로 이행하지 못하고 고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고착이 되면 반드시 그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항상. 그래서, 나중에 안나 프로이트는 그것을 방어 기제라고 해가지고, 좀 더 발달시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딸이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는 이제 나중에 더 발달시켜서 그것을 방어 기제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프로이트는 잠복기라는 것에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원초와 고도의 도덕관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아는 우리를 규정하는 자아가 있고, 초자, 원초와는 본능적인 것이죠. 타고난 본능이고, 자아가 그 사이에서 있고, 초자는 도덕관념이죠. 그래서 이 원초와 초자가 상당히 다투면 자아가 괴롭다는 거죠. 그것을 괴로움을 당하죠. 본능에 의지하려면 어, 초자가 그것을 규제하고 또 뜻대로 도덕적이려 하는데 원차 본능이 그것을 자극하죠. 그래서 자아는 항상 뭐 할까요? 자아는 뭐예요? 그게 힘들죠. 그 사이에서. 그래서 자아는 신경증자가 되고 또 거기에 강박증자가 되고 또 거기에 더 극심히 되면 정신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가 보는 자아 균형 이걸 중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융은 뭘 중시할까요? 융은 자아 말고 진정한 나 이게 이제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보다는 약간 다른 차원을 얘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 프로이트는 이제 생식기라는 게 이제 청소년기는 생식기다 이렇게 어, 보고 보통 이제 갈등과 혼란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아 균형을 중요한데 그래서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아 균형을 확립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봤다는 거죠. 프로이트에 따른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발달을 성숙, 적응, 구조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발달을 개념화했고요. 안나 프로이트는 좀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본능적 충동을 정신역동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충동이 있다는 거죠. 충동이. 그래서 청소년기를 혼란과 갈등의 시기로 이렇게 안나 프로이트는 봤죠. 잠복기를 지나 사춘기가 재현되는 자아와 원초와의 갈등은 충동적 본능에 대한 공포를 촉발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공포. 자아와 원초와는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와 본능이 계속 자아를 일종의 괴롭히죠.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그것이 이제 아주 충동적으로 되면 공포까지 촉발해서 이 자아가 방어 기제를 통해서 공포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렇게 바라본 게 안나 프로이트라는 거죠. 어, 학문적 발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또 심리 사회적 접근이라고 해서 설리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설리반. 이분은 인간 발달을 6단계로 나눴죠. 여러분 이렇게 뭐 단계를 계속 나누고 이런 게 나오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봤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죠.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전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전 청소년기는 8세에서 14세라고 하면서 이때는 이제 친밀한 동성 친구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 친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그 동성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기도 하죠. 초기 청소년 12세에서 18세가 되면요. 성적 호기심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면 뭐 그 관찰한 것을 그대로 단계로 나눠서 기술한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후기 청소년은 18세에서 20세잖아요. 설리반이 구분한 기준이죠.
성인 사회로의 진입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에 통합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고, 이성 및 동성 간의 균형적 관계로 인식하기도 하고, 상하 관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고, 욕구 간의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하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당연한 부분을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쓴 거죠.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여러분 심리사회적 접근의 약간 대표주자인데요. 에릭슨 학자는 인간 발달을 또 8단계로 나눴죠. 유아기, 아동 초기, 아동 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체계화했다는 겁니다.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형성된 심리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의 부정적 특성이 긍정적 특성을 압도할 경우에는 개인의 발달 문제를 발생시킨다. 개인이 발달 단계를 발생시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봤던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제대로 긍정적인 특성이겠죠. 그걸 제대로 그것을 특성에 따른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되돌아온다. 해소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게 심리학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압도했다는 것은 긍정적 과업을 미성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후과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릭슨은 이제 자아 정체감 내 역할 혼란 이게 이제 발달 과업으로 청소년기의 어떤 대립된 부분이고 그 발달 과업으로 표현하면 청소년기의 성실이라는 발달 과업을 우리가 이제 획득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역할과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이게 부작용이 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를 12세에서 18세로 봤는데 정체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시기인데 자신의 존재와 가치, 역할,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뭐 어떤 약간 참여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인데 청소년은 자아 정체감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역할이 혼미해지고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심지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방황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발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인지발달적 접근이 있습니다. 인지발달적 접근의 대표 주자가 삐아제죠. 여러분, 삐아제는 인지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 추리, 문제 해결, 지식과 같은 인지 과정과 발달을 설명했는데, 이분은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도식, 조직, 적응, 평형, 이런 네 가지 개념을 제시했죠. 어, 인지 발달 단계를 또 감각 운동기 이분도 이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 학자들은 단계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죠. 감각 운동기 출생에서 2세까지 신체적 행동 도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전 조작기 용어 어렵죠. 그러나 용어에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2세에서 7세까지는 상징적 사고를 가진다는 거고 구체적 조작기 실세에서 11세까지는 구체적 사고와 행위에 한정된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 조작기 11세에서 12세 보통 그 이후를 말하는데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수준의 체계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각 1, 2세는
뭐 손에 닿는 것은 다 입에다 가지고 가죠. 감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다는 거고. 2세에서 7세는 당연히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약간 이제 인지 능력도 좀 발달해서 상징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어머니가 본인을 돌보다가 사라지면 처음에는 그걸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졌다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머니가 되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뭔가 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머리에. 그러면서 7세에서 11세 되면 뭐예요? 초등학교 나오고 계속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 사고를 하죠. 더하기 빼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본인의 체계도 세우고 그러지만 아주 미흡하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이것은 이제 어, 좀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되었고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 외에 추상적인 것도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뭐 이런 A 하면 B 할 것이다. 이런 가설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가설이라는 건 A라면 B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을 해서 사고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연구에서 이제 생태학적 접근도 있습니다.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 브레너라는 학자가 생태학적 이론을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개인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나 문화적 환경들이 있죠. 이러한 인간의 생태 환경, 이게 이제 그 생태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환경 체계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개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보면 인간 발달의 주요한 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 상호작용과 교환을 하기 때문에 또 서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상호 적응하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생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브레너가 미시 체계가 있고요. 중간 체계가 있고 외 체계도 있고 아주 넓은 거시 체계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제 또 시간 체계도 또 이렇게 덧붙여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이상 이러한 체계들 간의 생태학적 전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개인이 안에 있고 거기에 계속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러면 동심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 브로펜브레너고요. 보면 이제 학교를 좀 사회적 환경으로 봤는데 청소년의 개인적 독특성과 경험들이 환경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다. 그게 학교가 사회적 환경이 되겠죠. 특히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독특성을 발생시키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역할 정의에 대해서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사춘기가 보통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외에 이런 개인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생태학적 여러 가지 전환들을 이렇게 맞물려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 엘더라는 학자가 또 있어요. 많기도 하죠. 생태학적 접근을 주장한 엘더는
전생의 과정 이론을 이제 지향하면서 사회적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에 주목을 이제 했죠. 사회적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생애는 우리의 생태, 삶, 이게 생애죠. 대부분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사회의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 상호 우정 관계에 발생되는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 등은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작용을 하죠. 인간 발전은 생애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각 세대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어떤 맥락,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주고받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엘더는 기타 이론적 접근을 보면 반두라와 셀만은 사회인지적 조망, 설리반은 대인관계적 조망, 네빈과 너너는 맥락적 조망 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20일 89년도죠.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동 및 청소년은 전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다. 이렇게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기 위해서 가입국으로 하여금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여러분 여기 유엔 총회인데 유엔은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기구고요. 이게 총회가 가장 이제 높은 단계죠. 이 총회에서 협약을 채택을 하면 그 가입을 하면 그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에 국내적 효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한국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 주로 기본 권리에 입각해서 입법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엔에서 그 부분을 평가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1강 1교시를 이제 마쳤는데요. 여러분 수강 잘 하시기 바라고 2강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